100에 150에 200에. 아, 왜 하카노? 안 하던 사색을 다 하고 좀 희한하네 진짜로. 오빠 뭔 일 있나? 내한테만 얘기해봐라. 말 시키지 마라. 지금 괴롭다. 너희들도 내 상황 대봐라. 사색하는 인간이 되지. 오, 상황이 심각한데 이거. 오빠야 100에 150에 간 거 보니까 오빠 혹시 사채 썼나? 사채! 뭐 하는 소리고 지금. 아 다행이다 나한테 사채 얘기해봐라. 여기 솔직하게 얘기할게. 그래. 이거 오빠 이거 왜 하는 거? 에이 진짜. 뭐 그런 걸로 가나? 그래 임플란트 하면 되잖아. 별거 아니네. 임플란트. 우리가 임플란트 안 해봤나? 기억 안 나나? 요 봐라. 내가 그 비싼 임플란트 했다 하면은 날 잘 몰랄 각인데. 네. 잘 봐라. 아니 도대체 뭐가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요. 아따 썩은도 없고 작게 끝내시네. 아 진짜네. 그렇지. 요즘은 이렇게 티 안 나게 하는 것이 대세다. 하긴 많이 했네. 많이 했어. 와. 많이 했다, 이거. 지금 농담할 때가 임플란트 하면 뭐하노? 도로 빠지는데. 하긴 진짜 그 얼마 됐다고 빠지노 진짜. 돈은 돈대로 내고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참 기가 막혀서 웃음밖에 안 나온다 진짜. 그 제대로 좀 알아보고 하지. 아니 아가씨 우리가 뭐 안 알아본 줄 알아요? 이거 다 송군이 다 알아보고 있는 거라니까. 손군이 그 송군? 송군을 지금까지 믿었나? 송군은 전체 다 좋다 하는 거 몰라요 언니. 제대로 알아봐야지. 뭘도 알아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다시 한 번만 더 송군을 믿고 한 맡겨보자. 그 성분 보고 이제 위험되는데. 어디가? 임플란트 치료할 때 뭘 더 알아봐야 하냐고? 최근 임플란트 치료받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임플란트 부작용을 호소하는 사람들도 늘고 있다. 많은 돈 들여 힘들게 심은 임플란트가 다시 아프고 빠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성공적인 임플란트 치료를 위해 치료 전 꼭 확인해야 할 사항들. 임플란트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최신 치료법을 공개한다. 톡톡 건강 토크. 오늘의 주제는 임플란트 부작용을 줄이려면 한 해 시술 건수가 50만 건이 넘을 정도로 이제 임플란트는 보편화됐는데요. 그래서 임플란트 부작용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참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늘어나는 임플란트 부작용의 원인과 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최신 치료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서 닥터홍 치과 박준홍 원장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원장님, 임플란트 시술 환자 10명 중에 2명이 부작용을 겪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방송 보시는 분들 가운데서도 혹시 내가 고생만 하고 이 부작용을 갖게 되는 건 아닌가 걱정들을 하실 텐데요. 주로 어디서 어떤 부작용이 생기는 건가요? 네, 임플란트 치료가 개발된 지는 꽤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이 임플란트 치료가 보편화된 지는 불과 몇 년이 되지 않았죠. 그래서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좀 이렇게 시술을 하시는 분도 많지 않았고, 그래서 극소수의 환자분들이 이제 혜택을 받았지만은 지금은 집 근처에 가까운 치과에서도 흔히 하는 가장 보편적인 치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는 건 좋은데 또 그러면서 많은 부작용들이 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 임플란트 치료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수술이 포함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결국 임플란트 치료하는 것은 우리가 수술과 보철과 관리가 통합된 그런 치료를 말합니다. 즉 반드시 임플란트를 하기 위해서는 인공치근에 해당하는 임플란트를 치조골에 즉 뼈에다가 식립하는 수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 후 이 임플란트와 치조골이 융합이 되죠. 단단하게 붙게 되면은 그 위에 치아 머리에 해당하는 이 크라운을 만들면은 일단 치료가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완성된 치료 결과물을 저희들이 오래 쓰게 하기 위해서 집에서 이도 닦고 또 정기적으로 1년에 2번 정도 치과에 가서 관리를 받게 되면은 오래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작용이 나타나는 것은 이 세 군데서 다 나타날 수 있는데 가장 먼저 가장 기초가 되는 이 수술이 잘못되면은 문제가 커지죠. 그래서 수술이 잘못된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수술이 성공하더라도 우리가 이를 잘못 만들게 되게 되면은 밥 먹는데 좀 어려움이 있죠. 또한 두 가지가 모두 성공하더라도
집에 가셔가지고 계속 담배를 피우시고 또 치아 관리가 잘 안 되면은 모든 치료가 완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문제가 생겨가지고 다시 또 재수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가 다 중요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이 기초에 해당되는 그 수술이 잘 되었을 때 모든 것이 잘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고생하는 분들이 처음부터 즉 수술이 잘못되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케이스를 잠시 보면요. 이번엔 60대 후반의 여자분이 있습니다. 보면 임플란트가 하나, 둘, 셋, 4개 심겨져 있죠. 그래서 위에도 연결되어 있지만은 광내 사진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검게 보이는 것이 임플란트 뿌리에 해당합니다. 즉, 잇몸 속에 뼈가 있고 그 뼈 속에 임플란트가 있어야 되는데 이미 임플란트를 사고 있는 뼈가 다 녹아내린 경우죠. 즉, 수술 자체에 좀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분 같은 경우에 보면은 초진 사진입니다. 30대 중반의 남자분이신데 이미 30대 중반에 치족을 많이 잃어버려서 대부분의 일을 발치를 해야 되는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엑스레이 사진을 보더라도 치아가 넘어지고 이렇게 많이 힘든 상황이죠. 이분은 약 1년간의 치료 끝에 치족을 복원을 시키고 약 18개 임플란트를 식립함으로써 이렇게 치료가 완전히 끝났습니다. 10년 후에도 이분은 이렇게 건강하게 임플란트를 잘 쓰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보게 되면은 첫 번째 수술이 잘 되어야지 끝까지 잘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성공적인 임플란트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수술이라고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수술을 어렵게 하는 요인은 뭐가 있을까 궁금해집니다. 또 임플란트 부작용을 피하기 위해서 수술 전에 우리가 미리 알아봐야 할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그래서 저희들이 좋은 임플란트를 해서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수술이 참 중요한데 그 수술이 왜 어렵냐 하면은 되게 저희들이 이를 뽑고 나게 되면은 치족을, 즉 이를 사고 있던 뼈가 조금씩 녹아내립니다. 그게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료 화면을 보면서 조금 더 설명을 쉽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모델을 보게 되면은 이 모델에서 어금니 2개가 지금 빠진 케이스죠. 이렇게 되면 인체가 어떻게 반응을 하게 되냐 하면은 이 뼈가 수축이 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우리가 좀 더 뼈의 모양을 조금 더 쉽게 알기 위해서 잇몸을 가볍게 열어보겠습니다. 이 절개를 하는데 지금 수술 상황과 거의 비슷한 상황인데 저희들이 이를 심기 위해서 이렇게 이가 빠진 부위에 잇몸을 절개를 하고 그런 다음에 기구를 이용해서 잇몸을 조금 젖히게 되면은 뼈가 나타나게 되죠. 근데 이 뼈의 상황을 나중에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이가 빠진 자리가 이렇게 위축이 돼가지고 뼈가 많이 얇아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위축되는 정도가 사람에 따라서 많이 달라진다는 게 문제가 되죠. 어떤 사람은 선천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이 치조골이 튼튼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조금 없어져도 남아있는 양의 뼈가 많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비교적 임플란트 치료를 쉽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선천적으로 뼈가 얇은 사람이 있었어요. 이런 사람은 또 이가 빠지게 되면 더 얇아집니다. 이런 분들은 임플란트 치료가 어려워지는 거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또 두 번째는 이가 빠질 때 그냥 이가 빠지지 않죠. 잇몸 주위에 골마서 빠지는 사람들, 치주염 또는 잇몸병이라고 하죠. 그런 분들은 이 뼈가 파괴되면서 빠지기 때문에 대부분 많은 뼈를 잃게 됩니다. 즉 임플란트를 심기 위해서는 뼈가 필요한데 대부분의 케이스에 있어가지고 뼈가 모자란다는 거죠. 그래서 수술이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렇게 뼈가 부족하면 어떻게 되느냐? 저희들이 뼈를 보강을 해야 되겠죠. 우리가 임플란트를 식립하시기 위해서는 뼈가 필요하고 그래서 모자란 뼈를 이제 저희들이 보강을 했는데 가장 보편적으로 만드는 방법이 2가지입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은 이렇게 뼈가 있죠, 그죠? 많이 위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자란 만큼 옆에다 갖다 붙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모자라니까 갖다 붙이는 거죠. 이것을 저희들이 학문적으로 이제 GBR이라고 합니다. 자, 외국에서 건너왔으니까. 또는 2번째 방법은 여기 중간에 뼈를 싹 쪼개가지고 이렇게 벌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학문적으로 리치 스플릿이라고 합니다. 2가지 다 내가 환자의 케이스 따라가지고 또는 원장님의 선호도에 따라가지고 이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료 화면을 보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렇게 위축된 뼈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이 뼈 옆에다가 인공뼈를 사용해서 갖다 붙이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뼈가 부피가 늘어나겠죠. 그래서 대개는 뼈의 숙성도, 즉 뼈가 좀 잘 재생되게 하기 위해서 기존 뼈에다 구멍을 내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골수에서 재생에 유리한 좋은 성분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 후 이거는 대개 저희들이 인공뼈를 사용하죠. 다른 사람의 뼈를 이용할 수도 있고 또는 동물 뼈를 이용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의 뼈가 있습니다. 그것을 필요한 만큼
옆에 이제 갖다 붙이고, 그래서 이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막을 얹습니다. 이렇게 막을 얹고, 다음에 저희들이 다시 잇몸으로써 커버를 하게 되면은, 덮게 되면은, 대개 한 3개월에서 6개월쯤 지나게 되면은, 이제 뼈가 재생이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중에 하나가 이 인공뼈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각자 환자의 몸속에서 원래 있던 뼈세포가 뼈를 재생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인공뼈는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약 6개월 또는 빠른 경우 3개월 정도 지난 다음에 이렇게 다시 잇몸을 열고 이제 확인을 해봅니다. 이제 임플란트를 식립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열게 되면은 그 우리가 원래 계획했던 만큼의 약 한 90% 정도, 또 경우에 대해서 한 80% 정도의 만큼의 뼈가 재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 치료법이 간단치 않다는 거죠. 그래서 임플란트 식립하는 것에 비해서 이 치조골을 재생하는 수술이 좀 까다롭고 복잡하기 때문에 이 치조골 재생을 어떻게 잘 회복시키냐가 이 수술의 관건입니다. 그래서 임플란트 수술을 잘한다 하는 의미는 결국은 이 치조골을 어떻게 얼마만큼 성공적으로 잘 만들 수 있냐, 여기에 관건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치조골이 잘 완성이 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또한 이렇게 임플란트 식립하고 하면서 조금 부족한 뼈는 또 2차적으로 뼈이식을 할 수 있겠죠. 그 다음 술식이, 두 번째 술식이 이렇게 갖다 붙이게 되니까 부작용이 좀 생겨요. 그래서 많이 붓고 멍 떠들고 또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잇몸이 벌어지게 되면은 또 실패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감염이 오게 되면은 또 이 치료 자체를 처음부터 새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임플란트 치료 후에 고생을 많이 하신다는 분의 결과가 그렇습니다. 치조골 이식을 했는데 결과가 좋지 않으면 또 다시 재수술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좀 보강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환자가 갖고 있는 뼈를 여기서 반으로 갈라가지고 좀 쪼개가지고 그것을 좀 벌려가지고, 그래서 기존의 뼈를 최대한 활용한 방법입니다. 근데 이 방법이 비교적 좋은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많이 사용하지 않는 것은 기술이 좀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보편적으로 사용하지는 않지만은 지금 점차 이 수술법을 사용한 것이 좀 늘어나고 있는 추세죠. 이것은 장점은 회복기간이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갖다 붙이는 방법이 약 6개월 정도 걸리면은 이 수술법은 한 3개월 정도에 끝을 낼 수가 있고, 또 붓거나 멍들거나 수술 후에 나타나는 그런 부작용들이 또 많이 감소가 되죠. 그래서 좋은 수술법임에도 불구하고 많이 사용되지 않는 것은 이 방법이 갖고 있는 그런 좀 기술적인 면에서 예민한 것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많이 보편적으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이렇게 뼈를 벌리면서 할 경우에는 수술을 동시에 할 수가 있죠. 먼저 번의 방법은 저희들 뼈를 먼저 만들고 뼈가 만들어지면은 이를 심었습니다. 수술이 반드시 두 번이 필요하게 되죠. 그렇지만 이렇게 벌리면서 하는 경우에는 뼈를 벌리면서 임플란트 심으면서 한 번만에 수술을 끝낼 수가 있죠. 그래서 점차적으로 자꾸 좋은 방법, 새로운 방법, 또 편한 방법이 자꾸 나오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점차적으로 이런 수술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죠. 환자 케이스를 보면서 조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분은 60대 초반에 여자분이 있습니다. 아마 선임인 걸로 기억나는데, 그래서 많은 치아들이 이제 잇몸병, 즉 치조염에 걸려서 이거 흔들리고 붓 까봐서 대부분 치아를 발치하고 임플란트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사진에서는 잘 나타나지 않지만은 CT를 찍어 보니까 뼈가 굉장히 얇아요. 이게 뼈의 폭인데 그림을 그려보게 되면은 이 빨간 선 안에 있는 것이 뼈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임플란트 이렇게 심어야 되는데 식립할 수가 없어요. 너무 얇아가지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저희들이 이 뼈를 쪼개든지 붙이든지 해야 되는데 이 케이스에서 가지고는 너무 얇아서 쪼개기도 힘든 상황이었죠. 그래서 갖다 붙이는 GBR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수술 결과를 보게 되면은 원래 있던 치아에다가 옆에서 인공뼈를 이렇게 노란색으로 갖다 붙이게 되면은 뼈의 폭이 원래 있던 것에 비해서 한 서너 배가 늘어났죠. 이렇게 이제 뼈가 다 아물게 되면은 저희들이 수술할 수 있습니다. 이 치조골 이식술의 한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이 사진을 보다시피 빨간 선과 빨간 선 사이가 치조골 즉 남아있는 뼈입니다. 근데 옆에 보면은 치아가 이렇게 감염이 심하게 되면은 치아를 사고 있는 뼈가 다 녹아버립니다. 이렇게 되면 수직적으로 이렇게 많은 뼈가 없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 방법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뼈를 보강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임플란트 식립하고 이렇게 치료를 끝낸 케이스죠. 그래서 수평적, 수직적 방법은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특히 상하계, 위턱이죠. 위턱에서 어금니가 빠지게 되면은 이건 대부분의 경우에서 가지고 이런 수술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료화면 보시다시피 이런 색깔이 뼈의 색깔이고 안쪽에 분홍색은 공기주문을 사고 있는 막입니다. 여기는 전부 공기주문입니다. 이런 경우에 남아있는 뼈의 양이 너무 적기 때문에 여기 임플란트를 식립할 수가 없죠. 이게 옆에 척벽에 구멍을 만들어서 이렇게 기구를 이용해서 이 분홍색 막을 들어 올립니다. 그러면 분홍색 막과 이 뼈 사이에 공간이 생기죠. 이 사이에 이제 뼈를, 인공뼈를 잡아엮고, 그래서 이게 뼈가 생성이 되게 되면은 그때 임플란트를 심게 됩니다. 이런 방법이 여러분들이 혹시 임플란트를 하시게 되면 가장 흔히 듣게 되는 상악동 거상술을 가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충분한 뼈를 확보를 해야지만 임플란트가 성공적으로 될 수 있겠죠. 이번은 환자의 케이스입니다. 보시게 되면은 이 환자가 어금니, 오른쪽 어금니에 2개가 빠졌죠. 역시 우리가 앞에서 봤던 그림과 비슷하게 이 빨간 선과 빨간 선 사이가 현재 남아있는 뼈입니다. 그래서 이 높이 약 한 3mm 정도 높이에서는 저희들이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더라도 이 뼈가 임플란트를 지지하는 힘이 너무 약하겠죠. 그래서 상악동 거상술을 하기로 결정하고 이것이 수술 직후의 사진입니다. 그래서 막을 들어 올리고 뼈를 넣고 그다음에 여기서 임플란트를 2개 심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실제로 한국소비자원의 그 임플란트 관련 상담 내용을 살펴보면은요, 임플란트 주위 염증과 유착 실패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치조골 이식으로 이제 잇몸 보교가 충분하잖아요. 그렇다면 더 이상 문제는 없는지, 이외에도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 어떤 점에 주의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네. 물론 수술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 부족한 뼈를 보강하는 이 치조골 재생술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지만은 치조골의 재생술이 다 되었다고 하더라도 또 이 임플란트를 어디에 어떻게 심느냐가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즉 있어야 될 자리에 정확하게 있어야지 이 임플란트 뿌리가 임플란트 뿌리가 정확한 기능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자료 화면을 보시면은 이번 60대 중반 남자분에서 모치과에서 이제 임플란트 치료를 받고 난 다음에 하도 불편함을 호소해가지고 내원해서 케이스입니다. 보시면은 그냥 전문가가 아닌 비전문가 보시더라도 임플란트 옆에 누워 있죠. 누워 있고 임플란트와 크라운 사이에 이렇게 공간도 있고 또 2개가 붙어 있고 여기 한 개 저 밑에 있고 또 옆에도 한 개 더 있죠. 누가 보더라도 임플란트 심은 게 조금 이상해 보입니다. 그죠? 그런 반면에 이 사진은 70대 초반의 남자분입니다. 역시 개인치과에서 치료를 다 끝내시고 불편해서 저희 병원 내원하시는데 역시 보면은 임플란트가 그냥 하나 묻어든 것도 있으시고 또 보면 덤성덤성 되어 있고 이건 임플란트가 모여 있죠. 모여가지고 2개는 또 겹쳐져 있고 실제로 임플란트 사용한 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정도 하나, 둘, 3개는 그냥 놀고 있죠. 그래서 보기에도 뭔가 좀 이상하다. 결국 일반인이 봤을 때 뭔가 좀 이상한 건 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지만 이런 케이스를 보게 되면은 비교적 보기에도 좀 반듯하게 되는 것 같고 노는 임플란트도 없고 좀 좋아 보이죠. 그죠? 이 케이스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12개 임플란트 심었지만은 간격도 비슷하고 비교적 바르게 심겨져 있죠. 즉 뼈가 있더라도 그 임플란트를 어느 위치에 어떻게 잘 짓느냐가 또한 그 임플란트 수명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잘 심는 것이 그 다음에 중요하겠죠. 네, 정확한 위치에 임플란트를 심는 것이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이렇게 정확도를 높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실제 과거에는 이렇게 정확한 위치에 이를 잘 심는 방법은 거의 대부분 그 치과에서의 그 능력, 즉 경험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경험이 많으신 분들은 이제 많이 해봤기 때문에 감각적으로 그 위치를 비교적 정확하게 찾아갑니다만 그 경험도 역시 그분의 이제 그날 컨디션에 따라 좀 달라지겠죠. 그래서 좋은 결과가 나올 때도 있고 또 안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 반면에 초보자인 경우에는 조금 더 확률이 떨어지겠죠. 경험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위치에 정확하게 심기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누구나 초보자든 경험자든 준비를 철저히 하게 되면은 내가 원하는 위치에 정확하게 심을 수 있는 시스템이 개발되어 있죠. 그게 여러분들이 한 번씩 들어보는 내비게이션 임플란트 하는 건데 학술적 용어는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위해서 그런 이름을 붙인 것 같습니다. 즉 어떤지 요즘은 과거에 비해서 치과에 CT가 있는 치과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CT의 자료를 충분히 이용하게 되면은 그런 시스템을 쓸 수가 있는데요. 먼저 CT를 이용해서 환자의 그 정보를 충분히 체득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런 소프트웨어가 있는데 심플란트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이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컴퓨터상에서 그 환자를 직접 수술을 해봅니다. 가상 수술을 해보죠. 그래서 그러면은
컴퓨터상에서는 얼마든지 저희들이 고칠 수가 있죠. 이래도 심어보고 저래도 심어보고. 그래서 그 환자에 맞는 최적의 위치에 심어봅니다. 많이 고쳐주셨으니까. 그런 다음에 그 위치를 그대로 환자분한테 심기 위해서 무슨 도구가 필요합니다. 그것을 만들어주는 것이 애니가이드라는 서지컬 스탠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환자 입안에 그대로 가까이 되면은 내가 컴퓨터상에서 수술했던 그 위치에 그대로 식립하게 되는 그 1mm에 오차하게 되는 이런 시스템이 있죠. 그래서 이것을 조례화면을 조금 더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심플란트로 하는 이게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입니다. 지금 컴퓨터상에서 이를 심어보고 있는 중입니다. 이미 이 환자는 그 전에 CT를 찍어가지고 그 환자가 갖고 있는 치조골과 치아 상태를 이미 다 자료를 갖고 있는 상태죠. 그 상태에서 지금 왼쪽이죠. 왼쪽에 어금니 2개를 식립한 수술을 지금 컴퓨터상에서 이렇게 저렇게 방향을 맞춰가면서 심어보고 있는 겁니다. 이 시간이 좀 오래 걸리고 좀 비용이 들지만은 그렇지만은 환자 입에서 바로 하는 것에 비해서 컴퓨터상에 정확하게 한번 시술을 해보고 난 다음에 하게 되면 훨씬 정확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어떤 시술을 하더라도 바로 만회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수술을 여기서 심어보고 저기서 심어보고 가장 정확한 위치가 어딜까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시뮬레이션 수술을 할 수 있게 되면은 우리 경우에 따라서 수술에 나타나는 이런 신경 손상이죠. 신경 손상에 대한 대비도 충분히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가장 최근에는 최신식 기법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이 자료를 이용해서 우리가 시뮬레이션을 하게 되면은 정확한 위치 또 위의 치아와도 맞는 그런 상태를 확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만든 데이터를 이용해서 서지컬 스탠드를 만들어가지고 입안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수술 장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번 상악 전치부에 치아가 하나 빠졌죠. 그래서 사고로 빠진 케이스입니다. 역시 CT를 이용해서 서지컬 스탠드를 만들고 그래서 이 서지컬 스탠드에 이미 구멍이 나 있죠. 이 위치에 심게 되면은 정확한 위치에 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구멍이 처음에 작은 구멍부터 점차 넓은 구멍으로 점점 좀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드릴을 우리가 방향을 틀 수가 없어요. 그 구멍이 딱 맞기 때문에. 그래서 누가 하더라도 정확한 위치에 식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좋은 시스템이죠. 그래서 약 한 3가지의 드릴을 사용해서 그다음에 임플란트를 이렇게 심게 됩니다. 일단 심을 때도 이 구멍 사이에 딱 맞기 때문에 어떻게 다른 방향으로 식립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래 원하는 위치에 이제 식립이 됐겠죠. 그러고 나면은 이미 저희들이 컴퓨터상에서 이 위치에 식립된다는 것을 이미 저희들이 다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리 임시치아도 밖에서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그 임시치관을, 기둥이죠. 기둥을 연결하고 그 위에 임시치아를 연결하게 되면은 이렇게 정확도가 얼마나 맞냐 하면은 연결하면은 이렇게 딱 맞게 됩니다. 그만큼 지금 세상에서 이 CT를 이용하고 컴퓨터를 이용하게 되면은 우리가 시술 전에 컴퓨터상에서 했는 수술이 환자 입안에서 거의 그대로 1mm 이하의 오차 범위 내에서 정확하게 시술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그 임플란트가 어려웠던 분들도 쉽고 정확하게 치료를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그 임플란트 시술하고 비교했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이 내비게이션 시스템은 매우 좋은 방법이고 최첨단의 이제 시술법이죠. 그런데 모든 시술법이 마찬가지로 항상 장점과 단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료화면을 보시면요. 이 시스템은 장점 보면은 이미 우리가 컴퓨터상에서 수술을 해봤기 때문에 실제로 나왔을 때는 수술이 굉장히 정밀하게 됩니다. 원래 계획했던 대로 되죠. 감각이 의존하지 않고 이미 그 시뮬레이션 했던 방법, 그 위치 그대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정밀한 수술되고 또 수술 시간이 굉장히 빨라집니다. 빨라지고 또 아까 우리 동영상에 봤다시피 통증과 출혈도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물론 나타나지만 아주 최소화되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가장 좋은 수술의 결과물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게 좀 가장 좋은데 단점이 뭐냐면은 이런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첨단 기자재가 필요합니다. 반드시 CT도 있어야 되고 또 심플란트로 하는 이 소프트웨어, 즉 컴퓨터상에서 우리 시뮬레이션, 가상의 수술을 해볼 수 있는 그 소프트웨어도 필요하고 또 애니가이드로 하는 서지컬 스탠드를 만들어주는 그런 여러 가지 각종 장비가 필요합니다. 이런 장비를 구비하는데 꽤 많은 투자가 필요하죠. 그와 더불어서 우리가 수술 전에 이런 철저한 준비자가 필요합니다. CT를 분석하고 그걸로서 시뮬레이션 해가지고 이 수술하는 것이 실제 시술 시간이 한 30분 걸리면은 이 준비 시간이 한 서너 시간 걸립니다. 그래서 철저한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준비 기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죠. 그럼 물론 의사는 몫이지만은 이 철저한 준비 시간이 좀 필요하다 하는 거. 그 다음 또 환자를 봤을 때는 이 모든 것을 이런 시스템을 쓰면 좋겠는데 쓸 수 없는 게 뼈가 있어야 돼요.
그 치조골이 양호하게 있어야 됩니다. 치조골이 모자란 경우에는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 심리하려고 해도 할 데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처음부터 먼저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충분한 치조골 재생을 먼저 시켜야 됩니다. 뼈를 먼저 만들고 뼈가 완성이 되면은 그 다음에 이 내비게이션 시스템을 해서 정확한 위치에 심게 되면은 가장 좋은 결과를 얻게 되겠죠. 네, 지금까지 임플란트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최신 치료 방법들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원장님, 지금 이 순간에도 임플란트를 고려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분들을 위해서 수술 전에 우리가 주의할 점이 있다면 끝으로 정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좀 임플란트를 치료해서 또 식사를 잘 하신 분도 계시고 또 임플란트 때문에 너무 고생하셔가지고 임플란트 하면은 또 치를 떠는 분도 계십니다. 근데 임플란트 치료를 하는 것은 그 자체만 봤을 때는 이것이 좋다 나쁘다 말하기 어렵고요. 이것을 어떻게 이용하냐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임플란트 치료라는 것이 이용을 잘해서 좋은 결과를 얻게 되면은 우리가 지금 얻게 되는 하나의 축복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없다면은 치아가 빠지고 나면은 틀질을 해야 되는 그런 불행한 사태가 발생하죠. 그렇지만은 임플란트 있기 때문에 저희 지금 100세까지 사는 그런 세상에서 본인의 치아를 100살까지 유지하면 최고 좋겠지만은 그 중간에 여러 가지 이유로 발치를 하게 되면은 이 임플란트를 이용하게 되면은 가장 좋겠죠. 그렇지만은 이 임플란트를 잘못 이용하게 되면은 나쁜 결과가 되면은 그보다 더한 악몽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실패하고 다시 재수술을 하게 되면은 처음에 수술보다 훨씬 어려운 환경이 되고 고생을 훨씬 더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결국은 이 임플란트를 또 임플란트 치료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 가지고 이 임플란트 치료를 하는 것이 나한테 축복이 될 수도 있고 또 나쁜 쪽은 나쁘기 때문에 결국 환자분들이 이 좋은 치료를 받기 위해서 조금 더 알아보시고 찾아보시고 관심을 가져주시면은 아마 임플란트 치료는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유익한 치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연치에 가깝기 때문에 제3의 치아라고도 불리는 임플란트. 하지만 무분별한 시술은 큰 부작용을 낳을 수가 있습니다. 시술을 받기 전에 자신의 구강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정확한 치료 방법을 찾는 일이 우선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 시간 도움 말씀에 닥터홍 치과 박준홍 원장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